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나지훈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와는 되게 오랜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먼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한국생명의 전화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하는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을 마친 이후에 학생으로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렇게 생명의 전화와 오랜 인연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상담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에도 SOS 생명의 전화의 상담원으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육 후반쯤에 SOS 생명의 전화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긴 할 텐데요. 한강다리 잘 아시죠? 한강 교량에는 그러니까 총 4개의 다리마다 4개의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 전화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상담인데요. 지금 몸은 비록 대구에 있지만 주말마다 올라와서 상담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좀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큼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이나 상황 여건이 허락되는 한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원 선생님들 중에는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현직에서 은퇴하셔서 상담 봉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그분들처럼 오랜 기간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제가 제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 일을 동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살 위험을 평가한다는 것, 그리고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SOS 상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해보면 너무나 걱정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어떻게 하지? 내가 잘 그 상황에서 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 역시 그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또 개입한 이후에 내가 제대로 한 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 불안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전화기를 든다는 그 자체는 cry for help입니다. 죽기 위해서 전화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도움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힘듦이 있고 그 힘듦을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살이 아닐까라는 고민하는 그들에게 함께 상담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있는 이웃, 가족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ry for help거든요. 도움을 찾기 위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런 외침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에게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제목이 갖고 있는 딱딱함에 너무나 이렇게 압도되지 마시고요. 이들이 어떠한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살 위험이 높은지, 높다면 내가 어떠한 개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교육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해서 AIR이라는 이 약자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A의 awareness는 인식하기란 의미고요. 그 다음 단계는 intervention, 개입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ferral, 의뢰하기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리고 그 A, I, R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입니다.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인식하기입니다. 이 awareness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의 know라는 단어와 비교할 수 있죠. know는 알다입니다. 그리고 be aware of, awareness의 형용사 형태인 be aware of도 인식하다 그리고 알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서로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겐 달리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한국말로 알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지금 두 가지 문장을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문장은 I know the accident.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I am aware of the accident입니다. 여러분 번역을 해보면요. 나는 그 사건을 알다라는 의미로 똑같이 해석되는 경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know라는 건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 정도 아는 거죠. 너도 알아? 어떻게 났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경우를 I am aware of the accident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be aware of라는 건 단순히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팩트를 안다는 것을 넘어서 왜 발생했는지, 누가 다쳤는지, 어떠한 지금 사건이 경과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뭔가 심도 깊게 알기 때문에 좀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그 위험을 know, 알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왜 자살 위험에 처하게 됐는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떤지,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그 단계가 인식하기, awarenes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식하다의 그 한국어 정의, 즉 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여, 알다라는 그 빨간색 처해 있는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면서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단순히 know 수준의 지식적인 의미에서의 awareness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케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까지, 그게 바로 awarenes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wareness가 마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문제가 되게 심각하구나. 이 사람 지금 자살 위험이 매우 높구나.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실제로 자살 시도까지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운 다음에 이들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intervention, 개입하기를 해야 합니다. 저 intervention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발견을 제가 스스로 하고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이 빨간색 처해 있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intervene이라는 영어 동사의 그 한국어 해석을 보면요. 개입하다거든요. 근데 개입할 때 무엇을 목표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개입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 개선을 돕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개입한다고 했지만 이런 개입이 이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개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터벤션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터벤을 한다는 거, 인터벤션을 한다는 건요. 이 사람의 상황을 나랑 만나기 전보다는 좀 더 개선된, 나아진 방향으로 우리가 인터벤션을 할 때 비로소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개입하기라는 건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한번 접근해서 좀 이 사람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근데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점점 고조화되고 결국에는 이 상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나의 개입이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수준에 이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의뢰하기, 레퍼럴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레퍼럴이란 사람을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곳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나의 욕심으로 혹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고집으로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면 그 나의 개입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자살 위험을 막도록 상황을 안정화되도록 개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이야기 반박을 하고 그 반박에 대해서 저도 또 반박을 하고 이게 자살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논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왜 논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종교적인 배경을 있는 사람들은 죽음, 생명을 주신 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자살은 위험한 거야. 절대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절대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의 생각, 행동을 바꿔보겠노라고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거나 혹은 112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건 제대로 된 개입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최대한 논쟁하지 않고 이 사람의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되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이야기에 순응하지 않고 뭔가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바로 즉각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AIR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이해하고자 하는지, 즉 어웨어니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어웨어니스는 우리가 오늘 배울 자살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떠한 변화, 어떠한 촉매 작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좀 나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이후에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벤션은 상담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자살 위기 개입을 하고 그리고 자살 위기 개입 이후에 사후 관리, 즉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러한 감정적인 어떠한 안정을 찾았는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바로 개입하기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솔직하게 나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도움 찾기, 의뢰하기 단계, 레퍼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AIR이라는 저희 생명의 전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도 AIR이거든요. 이러한 과정,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꼭 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떤 상담이나 개입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계, awareness, intervention, 그리고 referral, 그리고 각각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자살 위험 인식하는 단계로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평가하기 전에 인식하는 문제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자살 위험을 인식할 것인가? 그냥 어떤 나의 경험이나 살아왔던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의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청소년 자살 위험에 있는 학생이 있어요. 경찰에 이제 문자 신고를 한 거죠. 나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죽으러 간다. 라고 가족에게 알린 거예요. 이 가족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니까 112에 신고를 한 거죠. 이 아이를 찾아달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에게 얘야, 대학 잘 가면 좋은 여자친구 충분히 만날 수 있어. 대학만 잘 가잖아? 그러면 널린 게 여학생들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학생의 자살 위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죠. 성인 된 우리로서는 그렇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그 스펙을 잘 쌓고 좋은 직장을 가면 훨씬 더 결혼에 있어서 좋은 조건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시선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즉 자살 위험을 인식한다는 건 이 내담자 중심으로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상담자의 개인적인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할 때는 나의 어떤 선입견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아니면 살아온 철학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좀 삶의 연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여유를 찾고 그리고 나서 어떤 상담가로서의 좀 봉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육을 들으신다면 자기 성찰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난 어떤 사람인가? 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난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거울을 비춰보면서 그러한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좀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근거를 기반한 어떤 개입을 하기 위해서 자살 위험을 인식하기 위한 단계를 총 5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한 5단계에 대한 설명에 하기에 앞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cry for hel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심한 정서적 경험을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시도해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살뿐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라이프라인, 생명의 전화로 전화를 한다는 건 나 정말 힘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나는 죽음으로써밖에 끝낼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한 분들이 바로 생명의 전화의 내담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경고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워닝 사인이라고 하는 이 경고 신호는 결국 나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나는 이 도움조차도 나에게 해결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안 된다면 자살이라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떠한 신호들이 있는지 스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알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현재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관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통해서 자살의 경고 신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들을 경청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을 감지하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키워드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해 알기, 두 번째 행동 관찰, 세 번째 신체적 변화, 네 번째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입니다.
자,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알기인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즉 이 사람이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어떤 촉발 요인이 되는 것을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상실과 관련된 문제, 누구와의 이별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가 되게 중요한 무언가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성적 혹은 신체적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폭력, 특히나 성적이나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적과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고통,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치심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만 되게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상황을 뛰쳐나가거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기력감의 결과는 자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 혹은 별거도 마찬가지죠.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살 예방 쪽뿐만 아니라 중독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귀담아 들어봤더니 약물,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는 금단 현상이 엄청 심합니다. 즉 약물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금단 현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결국 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결국 죽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코올 의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실직이나 진학 실패도 중요한 상황적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출, 그리고 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법정 연루나 수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아닌 중요한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에 대한 이미지, 사회적인 어떤 페르소나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도 매우 위험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에 이어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끊임없이 울거나, 그리고 정서적으로 폭발되고, 그리고 위축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아무것도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했던 사회활동을 중단하기도 하고요. 알코올이나 약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와 함께 법을 위반하는 행동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건 정리하는 거랑 자살 경고 신호랑 무슨 차이 있나? 되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물건을 정리하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저분한 어떤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남겨진 것을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하는 의미로서의 물건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어르신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좀 아끼는 물건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곧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둔 분들의 정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아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고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혹시 이분이 뭔가 죽음을 앞두고 주변 신변을 정리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적인 측면도 중요한 자살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것인데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거나 몸에 힘이 전혀 없거나 식욕을 상실하는 경우,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흥미가 감소되고 그리고 사소한 병이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도 매우 중요한 자살 경고 신호를 파악하는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보통 병원에서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식사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혹시 성적인 흥미는 여전히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를 질문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우울의 어떠한 우울의 진단을 내리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이 잘 해소가 되지 않다면, 즉 이런 욕구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욕구가 사라진다면 우울이 매우 심각한다라고 보통 정신과 의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울과 자살은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높은 사람들은 자살의 위험이 매우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 변화 세 가지를 질문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결국 이 면역 체계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질문도 자살의 경고 신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자살이나 혹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살 계획이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자살을 할 것인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거나 죄의식을 갖고 있거나 무기력한 혹은 절망감에 빠져 있고 극도의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 그리고 무언가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회피적인 모습도 자살의 경고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희생물. 희생물이라는 건 뭐죠? 결국 어떤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 나 때문이냐, 다 내 탓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어떤 이 죄의식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므로써 뭔가 좀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도 종종 나타나는 어떤 생각 중에 하나이죠. 자, 그리고 터널 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터널 비전, 터널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이제 상담이나 아니면 교육 때 터널에 대한 설명을 하면 좀만 저기 아련히 비치는 저 불빛을 보면서 뭔가 희망을 갖는 그런 의미인가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여기서 터널 비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불을 끄고 무언가 찾을 때와 불을 켰을 때 여기 있었네 라고 어떤 시야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발견되지 못했던 것을 찾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양한 대안들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죽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게 바로 터널 비전이라는 거죠. 즉 자살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 대안들을 여러 가지 늘어나 놓고 어떤 대안이 가장 합리적일지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 자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경고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낌입니다. 감정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슬픈 감정, 권태롭고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고뇌에 빠져 있고 절망, 이젠 아무 희망이 없는 무망감도 포함될 수 있고요. 감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완전 고립되어서요. 소위 말해서 감정이 플랫됐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떠한 감정의 기복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되게 무디고 뭔가 즐거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고, 이러한 경우도 중요한 자살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스텝을 잘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스텝을 기계적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떠한 자살의 위험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5가지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죠? 상황,
행동, 신체적 변화, 그리고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좀 더 명확하게 자살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즉각적인 자살의 경고 신호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거나 회피 혹은 활동을 중단하거나 직장이나 학교, 일상생활에서 활동이나 수행을 감퇴하는 경우, 그리고 자살 방법과 관련된 책, 자살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알코올이나 도박, 성과 같이 자신을 상실시키는 어떤 수단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즉각적인 자살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부정성과 비극에 집착한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온 세계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 라는 것들이죠. 또한 자기 충족적 진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를 표현할 때 그냥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없어져 버려야 해. 이런 식으로. 나라는 존재는요, 누군가 상대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되게 다양한 인상을 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한정된 단어로서 가둬둬 버리는 거죠. 이걸 자기 충족적 진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죽어야 마땅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자기 충족적 진술도 위험한 즉각적인 자살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 즉 아까도 어떤 상황을 정리하는,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마지막을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되게 평온한 상태로 보일 수 있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평온한 모습으로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평정한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뭔가 결심을 했구나. 뭔가 끝이 이르렀음을 이 사람 나름대로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닐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자살의 위험 요인 확인하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말씀드릴 텐데요. 위험 요인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보호 요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이 터널 비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위험 요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한 위험 요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 즉 보호 요인이 있음을 끄집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살아갈 이유, 살아갈 가치, 살아갈 힘이 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보호 요인이라는 것이죠. 즉 이 자살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이렇게 저울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입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킨 요인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거리 요인과 원거리 요인이 있습니다. 근거리 요인은 시간적 측면에서의 근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 지금 내가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든, 촉발시키는 가까운 어떤 상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분야의 실패, 내가 대학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승진해서 탈락됐거나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중요한 직장 취업이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근거리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남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성추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되게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근거리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질병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살아갈 혹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신체적 질병을 알게 된다면 이거 역시 자살을 생각하는 근거리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연루나 수감,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경찰에 어떤 불려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근거리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감이나 타인에 의한 거절도 중요한 근거리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근거리 요인들은 자살 행동을 촉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죽고 싶어요.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힘들게 했던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선생님께서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시도록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라는 것이죠. 자, 이 근거리 요인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원거리 요인입니다. 원거리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즉 현재와 좀 떨어져 있는 과거의 사건들은 혹시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이 사람이 평상시 앓고 있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정신과적인 어려움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도 매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적인 약물을 복용한다는 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신과적인 문제 중에는 우울이나 불안 혹은 조증 상태에서의 발생하는 문제 혹은 망상이나 환각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 촉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을 혹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를 파악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물질 남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알코올을 최근에 얼마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술을 얼마큼 먹고 있는지, 혹은 물질 남용, 즉 약물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복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해서 흔히 마약 같은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이유와 삶의 결정 요인이 상실됐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못 찾겠어요. 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근거리 요인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훨씬 더 자살 위험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망감과 비관주의, 어떤 삶의 태도죠. 또한 문제 해결 기술이 부족하는 경우도 자살 위험을 높이는 원거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 기술이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에도 어떤 근거리 요인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함께 만나게 되면 자살 위험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거리 요인과 원거리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만났을 때 자살 행동의 필요 충분 조건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자살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뤘던 보호 요인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위험 요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에게 있어서 자살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노인이 돌봐야 될 손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할머니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죽는다면 나 피부치라고는 나밖에 없는 저 손자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아갈 이유를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보호 요인,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 가족은 이게 참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가족이요, 어떻게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지,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이유를 상실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보호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족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즉 가족에 대해서 이 자살 위험이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가족들에게 개입을 통해서 이들의 가족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인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는 가족 개입을 염두에 두고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아이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다고 하지만 이 아이가 볼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집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엄마의 어떤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 엄마를 이 자녀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자살 위험에 있는 청소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지 방식과 그리고 성격도 매우 중요한 보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회적 기술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얼마큼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좋지 않은 사회적 기술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는 모습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모습이라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좋지 않은 사회적 기술을 좋은 사회적 기술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개입도 이 사람의 자살 위험을 낮추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고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Cry for help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헬프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민센터나 우리 사회에 되게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태도는 매우 중요한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한테 도움받는 건 나한테 용납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이 정말 건강한 생각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 내가 평생 남을 도와주기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내가 지금은 도움을 받을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남은 나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 오로지 내 생각만이 중요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방향을 찾고 나아가는 사람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경험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잘 수용하는 성격이나 새로운 지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성격 역시 매우 중요한 자살 위험을 낮추는 보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사회, 그리고 인구학적 요인인데요.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윤리적 신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삶에 있어서 종교적인 절대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자살 위험을 낮추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얼만큼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잘 이루어져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사회생활, 그리고 정신건강보호 및 접근 서비스 역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물론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5가지의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입 포인트는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 준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통합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자원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뭔가요, 여러분?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과 자살 위험을 낮추는 보호 요인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 상담으로서 일회기 단회성 상담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보호 요인을 자꾸 끌어내거나 아니면 보호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자살 예방센터에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라는 도박 중독 상담도 그 직장에서도 좀 한참 동안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도박 문제가 얼만큼 자살을 촉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상담을 진행해 왔던 찰나에 SOS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였는데요. 빚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였습니다. 빚 딱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람 도박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혹시 지금 현재 이 빚이 도박과도 연관되어 있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에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흔히 이야기에는 불법 도박에 빠져서 빚이 이렇게 쌓여놓고 이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도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청년이었어요. 청년에게 이야기했죠. 혹시 도박 중독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단지 도박 문제로 인한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금전적, 재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도움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에게 이러한 자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갖고 상담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 자원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런 기관이 있냐고. 그럼 제가 전화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상담이 종료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이 사람은 지금 터널 비전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죽음만이 이 빚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에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살아갈 희망을 찾을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개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Cry for help입니다. 도움을 찾는 요청이 바로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자원을 잘 안내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자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살 위험에 대한 인식하기였는데요. 이어서 자살 위험 평가하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자살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개입하기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요. 흔히 이제 상담 현장에서 보통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인식하기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현재 상황, 행동, 그리고 신체적 변화는 없는지, 생각, 감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우리가 흔히 그걸 사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보호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평가를 하는 거. 그래서 어웨어니스 단계를 우리가 마치는 과정이 바로 위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살 위험 평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살 위험을 평가한다는 것은요,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SOS 생명의 전화를 한
12, 3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서도 사실 내가 제대로 개입한 건 맞은지, 이 사람의 정말 자살 위험이 있는 거였는지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나마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바탕으로 자살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지, 완벽하게 이 사람의 자살 위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심지어 정신건강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의조차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의 사람 속을 깊이 있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가급적이면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수단이구나, 방법이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다만 우리가 좀 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선입견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중심에 서서 문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만이 이 사람의 자살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은 한 가지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즉, 다차원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 위험의 결정 요인은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도 있고요, 개인적인 상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조합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자살 위기 측정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전문 기관에서 혹은 국가별로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자살 위험 평가 질문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이 질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의 차이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어떤 솔루션은 없다라는 거죠. 생명의 전화에서는 나름대로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따 설명드릴 10가지 질문들을 도출해냈는데요.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살 위험 평가자는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를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새롭게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례관리라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이 사람과 만나는 과정을 곧 거친다면, 이 사람이 나와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평가는 치료, 개입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평가가 끝이 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심지어 이 평가는요, 서비스가 종료된 그 시점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 이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집중적인 개입을 하고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이 개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더 소위 말해서 내면이 단단해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단단해진 경험이 얼만큼 지속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 사람을 흔들었던 어떤 상황이 또다시 만나게 되었을 땐 어떻게 잘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 그때 역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평가는 그냥 개입의 시작점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